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신의원 특강 역학합니다. 건강 증진 이론이나 지역사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역학 개념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역학하게 됐어요. 마음에 드세요? 자, 오늘 역학의 개념, 역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역학이라는 정의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역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은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을 왜 하느냐, 그리고 또 요즘 시점에서 이 역학이 왜 중요한가? 집단적인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들 이런 것들을 겪은 이후이기 때문에 이 역학에 대한 깊이나 난이도가 출제에서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자. 이번 시간은 그 개념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의 개념을 한번 보실게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역학은 인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생리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상 상태의 빈도 분포를 기술하고 이들의 요인들을 원인적 연관성에 근거를 두고 발생이나 작동 기전을 규명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방을 하겠다. 그래서 목적은 뭔 것 같아요? 이 기억 상태와 니은 상태의 빈도와 분포를 기술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빈도나 분포를 기술하는 거, 어떤 상태? 이상 상태, 그죠? 그리고 생리적인 상태. 그래서 기억은 생리적인 상태일 거고요. 여기 생리적 상태, 그리고 이상 상태. 생리적인 상태도 기술하고 이상 상태도 기술하는데 어떤 상태의 빈도 그리고 분포라고 하는 것이죠. 빈도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에게, 인구 집단에게, 그죠? 나타나는 빈도일 거고, 분포라고 한다면은 지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질병 발생에 이것도 확인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질병 발생의 원인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을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인구 집단에서 이런 발생을 예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역학의 목적은 예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리얼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내용은 건강 문제겠지.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거 인구 중심이죠. 그리고 지역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생리적인 상태, 이상 상태를 기술하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서 무엇이 원인일까를 생각해보고 거기에서부터 이 건강 문제를 예측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역학 모형을 통해 가지고 원인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역학 모형들을 여기서는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역학 모형을 볼게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질병 발생 기전을 설명하고 개인이나 지역사회 건강 상태가 병원체, 숙주, 환경, 이것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그리고 이 평형이 깨어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질병 과정은 숙주, 환경, 병원체 이 3요인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이 세 가지 요인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 이 역학 모형이 이름이 뭐지? 지렛대 이론? 그렇죠. 지렛대 모형. 또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형 이름? 생태학적 모형. 네. 생태학적 모형. 이를 지렛대에 비유했을 때 지렛대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나요? 생태학적 모형은? 존 고든이죠. 네, 존 고든의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네, 존 고든 네, 생태학적 모형. 자, 이 생태학적 모형은 세 가지의 3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 가지 요인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 평형이 깨어졌을 때를 질병 발생 또는 감염병의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평형이겠죠. 세 가지 요인을 열거할 수 있으셔야겠지? 그죠? 병원체 요인, 숙주 요인, 환경 요인. 예. 자, 그리고 기역 질환을 설명을 할 때는 적합하나 이 생태학적 모형, 그러니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더라?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삼각형 역학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감염 역학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감염 역학 모형의 그래서 감염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는 매우 적합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특정 병인이 불분명한 정신질환 같은 이런 니은 질환에는 부적합하다. 뭐겠어요? 네, 비감염성 질환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감염성 질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감염병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의 이름 명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형들은 출제가 많이 됐지만 지금 이 역학 모형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인 요 지렛대 이론은 출제가 아직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지렛대 이 생태학적 모형을 근거로 해서 어때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기울어지게 되면 감염병이 발생한다. 이 이론이 지렛대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 요렇게 평형을 이룬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자, 여기서 이 병원체가 기울어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여기서 숙주가 기울어지는 의미, 환경이 변화되는 의미, 이런 그 지렛대가 기울어지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또한 여기서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쟁점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이게 생태학적인 모형이다. 그리고 장점, 감염성에는 매우 적합하나 비감염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출제할 수도 있지만 지렛대 이론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기울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림 생각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모의고사 하면서 또 다루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생태학적 모형이었고 두 번째 모형 한번 보실게요. 숙주와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자, 이 모형은 무엇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숙주와 환경. 네.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병원체를 얘기를 했었고 숙주를 얘기를 했었고 환경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은 병인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분류했지만 여기서는 이 병원체 요소 또는 병원의 건강 문제의 원인 병인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포함시켰어요? 환경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숙주 아니면 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태계를 하나의 큰 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는 기억이 있고 이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숙주 요인이나 환경 요인 중에 중심에 있는 건 뭐다? 숙주 요인이겠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무엇이? 유전이 점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자, 이것이 기출되었었습니다. 숙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유전이라고 하는 게 기출된 내용이에요. 자, 원의 가장자리에는 니은 요인이 있다. 숙주와 환경 중에 무슨 요인? 네, 당연히 환경이겠지. 자, 그러면 이 환경적 요인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여기에 이제 자, 분류하기 전에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있고 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원의 가장자리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이 모형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렇죠. 수레바퀴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 글대로 표현을 하자면 큰 원으로 생태계는 하나의 큰 원인데 가운데에 숙주가 자리 잡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 자, 이 환경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걸 명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뭔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체는 생물학적 환경이 될 것이고, 또,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환경, 또 물리, 화학적 환경, 사회 경제 환경, 생물학적인 환경, 물리 화학적인 환경. 이렇게 이제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 질병들은 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요인들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 요인, 자,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이 더 비중이 클까? 아니면 생물학적인 환경이 더 비중이 클까? 물리화학적인 환경이 더 비중이 클까? 이 비중에 따라서 각각 차지하는 디귿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디귿은 뭘까요? 면적이죠. 그래서 면적이 따로따로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질병 종류에 따라 모형에서 각 요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 숙주가 이런 환경입니다. 집안 대대로 이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권고사직을 해서 실직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혈압이 생겼는데 혈당도 올라가서 당뇨까지 이래서 상당히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숙주 중에서도 유전 요소가 크다 작다? 크죠.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거죠. 면적을 크게. 유전적인 요소. 아, 이 사람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구나. 그리고 생물학적인 환경보다도 어때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훨씬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환경을 이만큼 크게. 뭐 더위나 추위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적고 생물학적인 환경이 적어지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혈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수레바퀴만 보더라도 이분의 그죠?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이 크고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크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수레바퀴 모형이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수레바퀴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주와 환경으로. 그리고 원으로 가운데 중심부는 숙주이고 가장자리는 환경이다. 환경의 생물학적 환경, 사회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물리화학적인 환경. 그리고 그 요인에 따라서 면적을 달리해서 비중을 표현하고 있다. 요인에 대한 비중을. 그렇다면 질문. 이 역학 모형, 수레바퀴 모형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뭐겠어? 요인을, 자, 생태학적 모형의 장점은 뭐였어요? 감염성 질환의 요인을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감염 질환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랬고요. 수레바퀴 모형에서의 원인이 여기서처럼 숙주의 요인도 표현할 수 있고 환경의 요인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요인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생태학적 모형의 삼각형 모형을 생각해 보시면 요인이 뭐예요? 병원체 요인 때문이에요. 요인이 뭐예요? 숙주 요인 때문에 기울어졌어요. 그죠? 요인이 뭐예요? 환경이 변화되면서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의 요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수레바퀴 요인은 이렇게 숙주와 환경하고의 다각적인 요인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겠죠. 아, 숙주도 저 정도로 기여를 했고 환경도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저 정도로 기여를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이해 간다?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역학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용이한 거죠.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으니까. 자, 수레바퀴 모형 이해했다, 그죠? 이해하셨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모형입니다. 자,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직간접적인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복잡형 경로가 있다라는 모형이죠. 질병 발생이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고 반드시 선행하는 요소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어떤 질병이 발생된다. 답이 나와버렸네? 거미줄 모형은 만성병이 사람의 내부 외부의 여러 환경이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서 발생되는 을 설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 모형의 이름은 거미줄 모형 또는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원인망 모형. 그럼 이제 이분은 가족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실직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면 다양한 요인들로서 얽혀 있다 이런 것이겠죠, 그죠? 자, 이 거미줄 모형은 맥마원이 얘기했고요. 이 모형에 있어서의 장점은 뭘까요? 제일 큰 장점, 여러 환경에 얽혀가지고 발생이 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생태학적 모형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감염병을 잘 표현할 수 있다. 감염병의 질환을, 그죠? 감염병 질환을 설명하기 아주 적합하다. 그렇다면 원인막 모형이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만성 질환의 원인을 설명하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성 비감염성, 만성 질환, 만성 비감염성 질환을 표현하기가 아주 좋다. 다양하게 요인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야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 그런 게 아니고요. 역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좋을까? 이런 다양한 요소 중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개의 요소만, 몇 개의 요소만 제거를 한다면
예방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예방 프로젝트를 잘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발생의 많은 요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거를 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 몇 가지만 제거를 한다면. 그래서 이 역학 모형, 거미줄 모형을 딱 보고 다각도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직으로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고 가족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직한 사람들은 연대 연령대가 50대 이상 되니까 지역마다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상도 좀 규칙적이 되고 또 스트레스도 좀 덜 받게 되고 희망차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여러 경로를 모아 보니까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런 요인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가 있다. 다각도 프로그램. 다각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건강을 유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 다각도 프로그램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많은 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거하면서 예방 방안이 나온 거죠. 그죠? 많은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몇 가지만 제거를 하게 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원인막 모형의 핵심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모형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때요? 조금 리마인드가 되시고 정리가 되시죠? 생태학적 모형은 병인 또는 숙주, 환경 이렇게 똑 떨어지는 감염병을 위주로 하는구나.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 환경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인막 모형은 여러 요인 중에서 몇 개만 제거한다면 예방이 가능하겠구나. 그렇다면 이 몇 개만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이제 활용도가 높은 모형이다. 정리되시죠? 네. 자, 역학 모형 됐고요. 이제 역학 연구. 자, 역학을 이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건강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의 상황을 기술하거나 또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역학 연구 방법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건강과 건강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역학? 기술 역학이겠지. 그죠? 기술 역학이겠죠. 역학 연구 중에서. 그래서 이 기술 역학은 인구 집단 내 질병, 병적인 상태, 사망, 규모와 분포를 사람 그리고 장소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학 연구 방법은 뭐다? 기술 역학인 거죠. 자, 기술 역학에서는 이 역학 변수들이 중요해요. 기술 역학의 역학 변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세 가지의 변수를 잘 표현한 거 있죠. 기술한 것이 기술 역학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역학 변수가 무엇일까? 첫 번째 걸 한번 보실게요. 자, 인구학적, 성별, 인종, 그리고 연령, 또 신장, 체중, 생물학적, 또 교육이나 직업, 사회경제적, 흡연, 음주, 시기, 습관적. 이 역학 변수는 뭐라고 한다? 인적 변수라 하겠죠? 인적 변수예요. 자, 두 번째 역학 변수를 보실게요. 병원체. 자, 세 가지 이 역학 변수는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병원체가 지역사회 혹은 집단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일정 수준의 감염을 유지하는 감염병.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장티푸스화가 과거와 큰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이 장티푸스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니은. 한 지역사회 집단에 평소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은 니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발생 수, 이걸 비교해야 된다. 디귿. 아시아 지역 또는 전 세계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지역에서 계속 발생이 된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네? 자,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진 이 변수 이름은 뭘까요? 지역적 변수. 그래서 지역적 변수는, 자, 기억은 뭐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늘 있다. 풍토병이죠. 토착형이죠. 엔데믹.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은 하는데 유난히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뭐예요? 유행병이죠. 에피데믹. 전 세계, 우리만이 아니야. 전 세계야. 응? 팬데믹. 그죠? 세계 대유행. 이런 세 가지의 상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지역 사회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항상 발생하는 감염병이 존재하죠. 항상 발생을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1년치의 발생 비율을 보면은 7, 8월에 좀 많아졌다가 또는 12월 달에 좀 많아졌다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예상보다 올해는 이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때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죠. 주로 이 역학조사는 풍토병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있는 병이어서 그러려니 하게 되는데, 이 풍토병을 넘어서서 유행병이 되었을 때 역학조사가 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행이라는 개념은 뭘까? 통상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수준 이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을 유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 이를 우리가 유행. 그래서 학교에서 유행조사, 이건 역학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해서 유행이 됐을까?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변수에서 이 풍토병은 항상 있는 병이라 집단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행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집단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어찌해서 이런 면역에 문제가 생겼을까? 또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요, 생전 못 보던 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한다면 이것 또한 역학조사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이런 기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기술은 하지만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기술 역학이 필요한 거죠. 그죠? 가설을 설정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인적 변수, 지역 변수,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마지막 하나 더, 어떤 역학 변수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느냐, 2, 3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느냐, 계절적으로 발생하느냐, 이게 뭐예요? 시간 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역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유행이 되었을 때 가설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 가설에 필요한 요소가 인적 변수, 지역 변수, 시간 변수. 그래서 인적 변수야 나이가 얼마에 이런 거지만, 지역 변수에서는요, 이거 유행성인데, 주로 그렇겠죠. 가설 세울 때. 또는 우와 팬데믹인데,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진짜 시간 변수가 또 필요한 것이죠. 시간 변수. 이를 이제 파악해 보는 게 기술 역학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 변수 기억을 한번 볼게요. 이 시간은 장기간으로서 수십 년 혹은 이렇게 긴 10년 주기, 100년에 가까운 정도의 기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질병 분포 변화를 연도별로 관찰을 하고 장기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완율, 사망률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의 사망률, 이완율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런 시간 변수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어떤 변화? 장기 추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추세 변화, 장기 변화 또는 장기 추세 변화. 변화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질병 발생의 빈도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달라지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홍역은 2, 3년 주기, 백일에는 2, 4년 주기 이렇게 유행을 하더라.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는 데는 특히 뭐가 필요해? 집단 면역이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집단 면역 수준이 똑 떨어지면 다시 유행을 하고, 집단 면역 수준이 똑 떨어지면 다시 유행을 하고, 이렇게 집단 면역이 몇 년마다 떨어진다는 거야. 2, 4년 주기로 감소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유행을 하고 나면 그 집단 면역 수준은 7, 80%에 도달을 하더라.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것이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면역 수준이 떨어질까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집단 면역이 감소되는 이유죠. 여기서 집단 면역이 감소되는 이유, 면역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면역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시간. 응? 면역 수준이, 집단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는 시간. 시간이 변화되기 때문인데,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이주하거나, 그리고 그것보다도 면역이 없는 태아가, 신생아가 자꾸 태어나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없는 신생아가 태어나거나 면역력이 없는 곳에 면역이 없는 인구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전입하거나, 또 면역 인구는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그래서 자,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집단 면역이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이다? 자, 면역 인구하고 면역이 없는 인구. 자, 면역이 있는 인구하고 면역이 없는 인구, 누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면역이 없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무엇이 발생해? 유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유행이 발생하는 거. 몇 년 주기로 유행하더라? 2, 4년 주기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뭐였어요? 일정 수준? 우리가 예상하는 일정 수준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발생이 되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유행이 발생한다. 유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단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이유는 면역 인구보다 면역이 없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2, 4년 주기로 발생되는 이유는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면역이 없는 인구가 늘어나서 유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2, 4년 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집단 면역과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의 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단 면역이 높으면 유행은 발생하지 않죠. 그죠? 면역이 높으면 유행은 발생하지 않아. 유행은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유행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행하고 면역하고는 그래프의 크기가 같겠지. 유행을 하게 되면 면역력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유행을 하지 않는 4년, 이 4년 동안에 자꾸 누가? 면역이 없는 인구가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전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을 지나고 나서 다시 유행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지점을 뭐라고 표현한다 또? 한계 밀도라 그래요. 그게 한계 밀도야. 한계 밀도.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2, 4년 주기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쭉 유행을 하면은 면역력도 확 높아지잖아요.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신생아가 자꾸 태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한계 밀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유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면역력으로 버틸 수 있는 뭐를 버텨? 유행을 버틸 수 있는 기간, 그게 이제 2, 4년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계 밀도 이하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유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면역과 유행과 한계 밀도 간의 관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거야. 이렇게 해서 기술 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유행이 발생을 하게 된다 했을 때 과연 어떤 원인으로 어떤 주기별로 발생을 할까? 이에 대한 뭘 세울 수 있어?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 면역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언제 출제가 됐냐면 2000년 초반에 홍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이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질병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8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발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WHO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홍역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 라고 기출되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답은 뭐였겠어요? 집단 면역력이 감소되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서 기후 변화 때문에 바이러스가 세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강해져서인가? 아니에요. 집단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집단 면역력은 왜 떨어졌을까? 기초 예방접종만 하고 추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애들이 쌓이면서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있죠. 입학한 아이들은 모두 예방접종 완료 검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홍역의 대유행 이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풍토병으로만 발생을 하지 유행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은 하게 되지만 풍토병의 형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굳이 홍역이라든가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두 번째 시간 변화, 주기 순환 변화입니다. 주기 순환 변화에서는 집단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디귿. 질병 분포가 1년 주기로, 1년 주기예요. 1년 주기. 매 이 달만 되면, 매 12월 달만 되면, 매번 겨울만 되면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유행하는 거 있죠? 예. 여름만 되면 일본 뇌염이, 겨울만 되면 인플루엔자가. 자, 이건 시간 변수에서 무슨 변화? 계절적 변화. 자, 네 번째, 어떤 질병이 국한된 지역에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매일매일의 질병 변화,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것들이 뭐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잠재적으로 노로바이러스는 항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그럴까? 그렇죠. 불규칙 변화, 일일 변화, 돌연 유행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불규칙 변화, 일일 유행, 매일매일 유행이라고 해놨죠. 매일매일의 질병의 변화. 그래서 일일 변화 또는 돌연 유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술역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기술역학 다시 보실게요. 건강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기술하는 것, 인구 집단 내에서 질병, 병적 상태, 사망, 규모, 분포, 사람, 장소, 시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 사람, 장소, 시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했다. 그래서 역학 변수, 인구 변수, 그 다음에 역학 변수, 장티푸스 같은 풍토병, 그 다음에 니은, 풍토병 다음에 유행병, 그리고 또 팬데믹,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지역 변수, 그리고 기업, 장기간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울 정도의 기간을 취해서 그 기간 동안의 질병 분포, 장기 변화, 장기 추세 변화, 니은, 질병 발생이 주기적으로 2, 4년 주기로 발생하는 거, 주기 변화, 그죠? 주기 변화, 그리고 순환 변화. 질병 분포가 1년 주기로 달마다 또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계절 변화, 어떤 질병이 일시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이거 일일 변화. 이게 시간적 변수였습니다. 인적 변수, 시간 변수, 지역 변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집단 면역이라는 현상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단 면역은 질병의 유행에 대한 어떤 인구 집단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집단의 총 인구 중에서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래서 집단 면역은 산출 공식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지. 산출 공식은 뭘까요? 총 인구 중에서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항성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야? 항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 전체 인구 중에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집단 면역은 그 지역 내 주민이 가지고 있는 면역이에요. 면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 지역의 흔한 질병일수록 집단 면역은 커진다. 예. 그리고 감염병의 시간적인 발생 현황과 관계가 크다. 그래서 집단 면역도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장기 추세 변화를 가질 수 있고, 주기적인 변화를 가질 수도 있고, 일일 변화를 가질 수도 있고, 계절 변화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으면 몇 개월 유효하지? 한 3개월? 그죠? 그러니까 또 겨울이 오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유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겨울철 내에는 면역력이 보유가 되죠.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은 그 지역의 시간적인 발생 현황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면역은 그 지역의 면역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출제거리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집중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지? 그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갔어요. 지금 이미 이 팬데믹이 지나간 건 아니죠. 이미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은 거겠죠. 그죠? 유행이 지나간 거지. 대유행이 지나가면서 이 집단 면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출되었을 때 누가 뭐라고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충분히 출제거리가 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집단 면역에는 대유행, 팬데믹이잖아요.
이 지역 내에서 전 세계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행을 하고 지나갔다면, 싹쓸이하고 지나갔다면, 야, 이게 처음에 이 감염이 되었을 때 집단 면역과 이것하고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이 개념이 뭘까? 이게 지나갔어. 어떤 집단의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 모든 인구가. 모든 인구가.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 단 한 명의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 유행에는, 특히 팬데믹에는, 특히 신종 감염병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으니까 집단 면역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로지. 그죠? 전체 인구에서 모두가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 빵이에요. 그래서 한 명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하게 감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을까? 과연 첫 감염자가. 자, 이 개념이 뭐라고요? 뭡니까? 그렇죠. 기본 감염 재생산수이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R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로, 첫 감염자가 몇 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을까? 이거요. 자, 이 첫 감염자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 인구 집단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 질병이 확대되어 나가는 잠재력을 보겠다는 거죠. 이게 R지로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달을 잘 못할 때 1보다 작은 거겠죠. 1과 같다. 한 명이 한 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을 때 1이라고 표현하겠죠. 1보다 커진다. 한 사람이 1명 이상에게 감염시킬 수 있을 때 1 이상이라고 그러지. 이 의미가 뭐예요? 이 R지로의 의미. 자, R이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건 소멸을 의미할 거고, R이 1과 같다 그러면 풍토병이 될 거고, 그죠? 자, R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때요? 유행이 되겠죠? 확대가 되겠죠? 확산이 되겠죠?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자, 이 기본 감염 재생산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 재생산수를 계속해서 계산을 합니다. 뭐를 늘리면서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겠어요? 이미 걸린 사람과 예방접종을 해서 어떻게든 뭐를 높여야 돼? 집단 면역력을 높여야 되죠. 집단 면역력을 높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걸렸어. 그러면 항체를 형성해. 감염이 되는, 자연 감염이 되는 수도 있고, 인공 감염을 시켜가지고 예방접종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러해서 자꾸자꾸 면역체, 항체를 보유하는 면역체라고 그럴까요? 면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자꾸 늘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 이제 처음에 R지로, 우리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R지로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냐면 4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어마무시했어요. 4라고 하면은 한 명이 4명한테, 그 다음은요 4명이 16명에게, 그 16명이 32명에게, 32명이 얼마야? 128명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거죠. 253명에게 상상을 초월하게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집단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과연 예방접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즉 저항력을 얼마나, 면역체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얘가 소멸할 것인가, 1보다 작을 것인가, 요거 있죠. 여기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까? 자, R0 빼기 R0 곱하기 집단 면역의 비율이죠. 집단 면역의 비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4잖아. 그죠? 4에서 집단 면역의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집단 면역력을 75%까지, 전체 인구의 75%까지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한다면 4 곱하기 0.75가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1 돼요. 1.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집단 면역력을 80%까지 올리면 어때요? 소멸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의 목표가 정해졌잖아.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예방접종시켜? 80%를 예방접종을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집단 면역력을 올려서 2차 감염자의 수를 쫙 줄이는, 즉 기본 감염 재생산수가 많다면 집단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 재생산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R이라고 표현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기본 감염 재생산수가 높아요. 4예요. 코로나 얘기, 실제 얘기. 자, 4예요. 그러면 1보다 높죠.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질병은 앞으로, 이 감염병은 앞으로 대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이 된 거죠. 대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1이 4가 되고 4명이 16명에게, 16명이 32명에게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확산이 될 거다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기본 감염 재생산수, 이 확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집단 면역력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다. 면역체를 보유한 사람들을 증가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면역체를 있는 사람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연 감염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인공 면역을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시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예방접종을 해서 뭐를 줄인다? 집단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염제 생산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기본 감염 재생산수는 높아도 감염제 생산수가 낮으면 돼요. 그러면 유행은 소멸될 것이다. 1보다 작게 만들면 되죠. 집단 면역력을 얼만큼 높일 것인가. 그래서 산출 공식이 있다고요. R0 곱하기 집단 면역력의 비율, 퍼센트, 비율을 곱해서 여기서 빼주면 1보다 작은 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0.75를 75%의 집단 면역력을 대입을 해보니까 감염 재생산수 R은 1이었어요. 이 꺼졌어. 응? 제 컴퓨터가 꺼진 거였어. 못 살아. 네. 그래서 R0 곱하기 집단 면역의 비율 1을 찾아서 그 1보다 더 높은 수의 집단 면역을 올리면 되지. 그래서 0.75, 75%의 집단 면역 수준이 되니까 1. 그러면 80% 수준으로 더 올려버리게 되면 소멸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에 적용이 될까요? 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일 때 우리가 기본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RG로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염병일 때는, 감염병일 때는 그냥 감염 재생산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런 질병들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맷집을 좀 키워놓자. 이 개념이 메르스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그래도 이 정도로 선방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래서 한 인구 집단에서 다른 개인으로 질병이 확대되어 나가는 잠재력, 이 개념은 뭐라고요? 감염제 생산수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 감염제 생산수를 1보다 작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RG로를 1보다 작게 아니고 감염제 생산수를 1보다 작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RG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R을 줄여야 된다. 자, 이래서 집단 면역과 감염제 생산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면역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감염자가 감수성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감염제 생산수가 적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감염 기간 동안 평균 한 명의 감염자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즉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적어지게 되면 그 지역 사회에서 뭐는 생기지 않아? 유행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추는 이유는 유행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유행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처럼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뭐라고? 집단 면역이 기여를 했다는 거죠. 집단 면역력을 높여라. 그러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질 것이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작아지면 유행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 유행하잖아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유행은 아닌 거예요. 유행의 개념이 뭐였어요?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발생을 할 때 유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정 수준의 이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얼마 이상이다? 1보다 높아졌을 때 우리가 유행이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 면역을 높이는 이유는요, 1보다 떨어뜨리려고. 1보다 떨어뜨리면 유행은 안 되잖아. 그거예요. 그래도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걸리겠지. 그것까지는 국가가, 그죠? 정책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 집안 유행은 막아야 된다.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의미죠. 이제 정확히 아셨죠? 네. 감염제 기본 감염 재생산 수와 감염 생산 지수의 관계는 를 알고 집단 면역하고의 유행하고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지. 자, 이러면 이제 이 개념에서 필요한 개념, 유행이 일어나는 집단 면역에 나 혼자 읽고 있네. 이거죠. 자, 유행이 일어나는 집단 면역의 한계치. 그 집단 내에서 면역이 없는 신생아가 계속해서 태어나거나 면역이 없는 사람이 집단 내로 이주해 옴으로써 집단 면역의 정도는 점차 감소하다가 일정한 한도 이하로 떨어지면 유행이 일어나게 된다.
이 집단 면역의 한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거 너무 잘 아시는데? 이게 한계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계 밀도는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한계 밀도는 집단의 인구 밀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요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으면 집단의 구성원 간의 접촉이 많아지니까 한계 밀도가 높아야 유행이 발생하지 않지만, 인구 밀도가 낮으면 유행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으면 집단 면역력이 아무리 낮아져도 유행이라고는 발생하지 않더라. 왜? 접촉이 안 되니까. 특히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하는 감염병일수록. 네. 2km마다 집이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핀란드나. 한 집이 있고 2km 가면 집 하나가 있고, 그런 집에서는 한 사람이 아무리 코로나로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감염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접촉만 안 하면.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다면 유행은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계 밀도는. 이해가신다? 그래서 그런 집단 면역의 의미, 집단 면역과 그 다음에 감염제 생산수, 그리고 한계 밀도, 이들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뭐가 발생한다? 유행이 발생한다,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정도 이해 가시죠? 네. 자, 이제 챕터 2 들어가면서 이제 적용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이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